네, 감사합니다. 네, 어, 오늘 큰 주제가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한미 관계인데요. 저는 지금 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미중 전략 경쟁이 물론 안보적 차원의 함의가 대단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기술을 매개로 해서 경제와 안보가 연계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 좀 초점을 맞춰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대외 정책, 그 중에서 특히 대외 경제 정책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두 단어로 요약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자주의의 활성화와 그것을 위한 미국의 리더십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다자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전망들도 나왔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전망에 근거하면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다자주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WTO나 WHO와 같은 그런 세계 대다수 국가들이 참여하는 그런 형식의 그러한 방식의 다자주의는 1차적으로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론 이상현 박사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미국이 파리 기후 협약에 복귀한다든지 하는 식의 그런 다자주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은 있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그러한 수준의 세계 대다수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주의에 이르기 위한 여러 가지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방법론으로서의 또 다자주의도 구상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가 왜 그러한 방식의 다자주의를 추구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 대외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서 시작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잘 알려져 있다시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양자주의를 우선해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물론 양자주의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중국을 양자 차원에서 압박을 함으로써 그래서 2020년 1월에 1단계 미중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미중 양자 관계에서만 보면 그건 상당한 미국 측에서의 어떤 성과라고 볼 수 있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그런 거대 국가를 상대로 소위 말하는 뉴메리컬 타겟, 그러니까 수치화된 어떤 양보를 얻어냈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큰 성과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양자주의의 한계도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미국 정책 서클에서의 하나의 컨센서스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한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가 목표로 했던 트레이드 밸런스, 그러니까 무역 불균형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 물론 일시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미중 무역 불균형이 일시적으로 해소된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전반적인 중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했던 것은 무역 불균형을 중국에서 다른 국가로 단순히 전환시킨 데 그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비판적 평가가 나온 것이고요. 지금 더군다나 미국은 오늘 윤영호 교수님께서도 백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미국은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소위 말하는 한국에서도 이렇게 보복 소비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소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연신 지금 소비 증가에 의해서 기록적인 무역 적자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더 중요하게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그토록 공세적인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현 박사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은 중국의 근본적인 문제점들, 그러니까 불공정 무역 행위들, 지적재산권의 탈취, 강요된 기술 이전, 그리고 데이터의 프라이버시의 침해, 그리고 데이터 이전의 제한, 또 5G에서의 어떤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 이런 것들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어떤 미국 내 자성,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바이든 행정부는 바로 그러한 비판적 평가에 근거해서 양자주의의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양자주의의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한 결론에 도달했던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다자주의를 추구하게 된 것이고, 그 다자주의를 추구하는 것에는 미국의 리더십 회복이 반드시 선결 조건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구체적인 다자주의의 성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 김현욱 교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국내 정치적인 이해관계와의 연관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빌드 백 베터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바이든 행정부의 다자주의와
GDP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한국이 여러 차원의 미국과의 협력의 요소들을 이끌어냈고요. 근데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거칠게 얘기하면 44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약속한 것들이 있죠. 그죠? 근데 이거에 일정한 공통점들이 있다. 물론 대외적인 차원에서 보면 미국이 중국에 대한 기술 경쟁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산업에 대한 투자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국내 정치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빌드백 베터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빌드백 베터의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차별성을 드러내는 아주 핵심적인 분야가 아닌가라고 하는 건데요. 트럼프 행정부도 물론 국내 일자리 창출, 고용 창출 굉장히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했죠. 그런데 그게 주로 러스트벨트의 전통 제조업에 대한 보호, 재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인식은 무엇이냐면 지금 미국이 양질의 일자리를 차지하고 창출하고 그리고 미국 경제를 다시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은 뭐냐면 이런 IT 산업 등등으로 대표되는 그런 산업들인데 이 산업의 특징은 공급 사슬 내에서 기술과 생산의 유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에 도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공급 사슬 내에서 기술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생산이 이루어지는 이런 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미국만의 독자적인 그 혁신 역량의 강화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국제 협력을 강조하는 것이죠. 국제 협력을 그런 차원에서 강조하고 특히 한국과 같은 생산 능력을 갖춘 나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측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또 특히 코로나19 국면에서 그 공급 사슬의 취약성의 문제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도 미국은 어떻게 하면 이런 공급 사슬을 미국 안으로 끌어들일까라고 하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가 또 직면했던 또 하나의 숙제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1차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국내적으로는 혁신 역량의 강화와 생산 능력의 증대 그리고 미국 기업들의 리쇼어링 그거로 부족하고 남는 부분은 국제 협력을 통해서 주로 동맹국들과 파트너 국가들의 생산 역량을 미국으로 유치하는 것 이게 대외 협력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이든 행정부의 다자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다자주의의 특징 가운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대다수 국가들이 참여하는 그런 다자주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 어떤 말씀이냐면 결국은 이런 다자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상현 박사님이 지적하신 대로 미중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정면 충돌이 불가피한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혁신이죠. 혁신을 위해서는 미중 충돌이 불가피한데 아직 여기에 대한 미국의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은 물론 여러 분야에서 뭐 WTO의 한정에서만 보더라도 노동, 인권, 환경 그리고 인터넷, 5G 이런 분야의 WTO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패러다임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명확하고요. 이런 이슈들에 대한 규칙의 제정 과정에서 미중 충돌은 불가피한데 미국이 지금 1차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WTO나 이런 다자기구에서 전통적인 다자기구에 곧장 이 문제를 끌고 가기보다는 아까 발표에서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 포맷의 다자주의를 추구하면서 미국이 그 안에 동시먼족 구조 안에 허브의 위치를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전략 그런 의미의 다자주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테고요. 그래서 아주 좁게는 쿼드에서 시작하는 것이고요. 쿼드는 소위 말하는 신흥기술 분야의 협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미국 주도의 지역 이니셔티브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테고요. 특히 5G 국한에서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5아이즈를 중심으로 하는 또 다른 협력 체계가 있고요. 쿼드를 확장한 쿼드 플러스가 있고요. 또 이상현 박사님 지적해 주신 D10이 있고요. D10을 확장한 T12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결국 미국이 그 여러 가지 협력의 형태 가운데 중심에 위치함으로써 다시 말해서 허브 앤 스포크의 2.0쯤에 해당하는 전략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다자주의의 방향성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거를 통해서 새로운 이슈들에 대한 여러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이슈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선례들을 축적하고 그 선례들을 하나의 그 기준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전통적인 WTO라든지 뭐 WHO라든지 그밖에 월드뱅크라든지 그밖에 다자기구에서의 중국과의 어떤 그 규칙 제정을 위한 경쟁과 갈등에 돌입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그 입장은 그런 정도로 일단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한두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제가 토론자로서 발표하신 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자, 이런 면에서 한미 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하는 일차적인 평가는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 정부가 그동안 한미 협력, 특히 미국의 지역 전략,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한 협력의 방향을 그동안은 어떻게 잡았었냐면 신남방 정책을 고리로 해서 인도 태평양 전략과의 어떤 협력의 접점을 찾아내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한미 협력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양자 차원의 협력에 어떤 중심 이동을 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인상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지역 전략은 어떤 지금 이 시점에 우리의 지역 전략은 어떻게 다시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쭙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아까 말씀하신 거 이상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 중국을 관리하는 문제인데요. 근데 중국의 입장에서도 작년 말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아시아 그러니까 지역 질서 차원에서 일어난 것이 있는데요. 아마도 잘 알려져 있다시피 RCEP이라고 하는 메가 FTA가 체결된 게 있습니다. 메가 FTA가 체결된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그 RCEP이라고 하는 메가 FTA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기대 효과 가운데 하나는 누적 원산지 규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공급 사슬을 재편하는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지금 공급 사슬의 재편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19의 영향뿐만 아니라 미중 전략 경쟁의 영향으로 인해서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공급 사슬의 근본적인 변화가 올 것이다. 그리고 특히 미국이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하는 과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의 판단이었는데 RCEP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미국의 대중국 전략, 공급사슬 재편 전략의 일정한 완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평가도 한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가운데 미국은 적어도 지역 경제 질서, 지역 무역 질서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RCEP의 회원국도 아니고요. 또 CPTPP의 회원국도 아니고 그래서 미국이 그밖에 다른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지역 협력의 이니셔티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무역과 그밖에 통상 차원에서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제도적 인프라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RCEP과 CPTPP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지역 경제 질서의 변화에 미국이 어떠한 제도적 대응 방안을 추구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또 발표자 선생님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얘기를 해줘서 아주 제 마음에 너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천천히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을 많이 소모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내용을 얘기하다 보니까 15분 쓰셨어요. 그래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에 발표할 이신화 교수도 15분 이내로 해주시면 되겠고 이 두 분의 토론자에 대해서 또 칭찬 한마디 하자면 이 토론의 요지를 미리 이렇게 해서 우리 책자에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다 발표 토론자들의 학력 경력도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참조해 보시기 바라고 이신화 교수는 그 UN 평화구축기금의 자문위원 그런 아주 좀 색다른 경험도 있고 그래서 어떤 국제적인 시각에서 또 오늘의 주제에 대한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바이든 시대 한미 관계라고 했는데 그리고 트럼프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겠다라는 얘기들을 했는데 저는 제 토론에 앞서서 트럼프가 뭘 잘했나를 생각해봤더니 바이든을 위해서 일단 마스크를 안 써서
사람들과 언론한테 욕은 통째로 혼자 먹으면서 뒤에서 이제 장사 계산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백신 개발에 굉장히 박차를 가했던 것 같고, 그래서 바이든에게 그 백신 선물 준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슈퍼맨으로 혼자 다 하고 싶어 했었지만 역시 미국은 시스템이 갖춰진 나라였기 때문에 하노이에서 김정은에게 그렇게 물을 먹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은 먹이고 싶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결과를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이든에게 물을 먹인 거라고 하면 CNN과 뉴욕타임스 구독률을, 시청률을 절반 이상으로 깎아먹은 거,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도자랑 그 다음에 지도자가 누군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나라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본인 나라만 경영하는 게 아니라 세계 다에 관한 이제 중요한 거라는 의미에서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지만 그 지도자가 뭐 변덕이 있을 수도 있고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능력이 과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잘 조정할 수 있고 흐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얼마나 갖추어져 있느냐가 그 나라가 강대국이 될 수 있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선진국이 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관건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미국은 아직까지도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지도자와 시스템 그 부분에서 좀 제가 걱정이 많이 됐었던 시기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윤영호 회장님께서 이번 정상회담을 보며 미국의 정신을 생각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논문 요지에 나오는 첫 번째 부분을 얼추 연결을 해보면 바이든이 그랬거든요. 그 미국의 정체성 수호랑 확장에 집중하는데 그 이유는 미국은 아이디어다, 아이디얼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정체성 문제가 이념은 정체성 문제뿐만 아니라 결국은 국가 안보 문제로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디어나 이념 문제로 본다 하면 우리가 요즘에 많이 듣는 그 킨들버거 함정에 빠지고 싶지 않았던, 아까 그것이 미국의 정신이 아닐까. 즉 리버럴 인터내셔널 오더라고 하는 그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이 패권을 유지할 때 군사력도 갖춰야 되지만 글로벌 공공재를 얼마나 낼 수 있느냐가 굉장히 관건인데, 그 글로벌 공공재를 내는 부분으로 킨들버거 함정에 빠지지 않겠다라는 것을 우리한테도 조금 실천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차피 실천해야 되면 자기 편, 지금 동맹과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두 발제자분 모두 어떤 맥락에서든지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는 혼자 할 수 있었는데, 혼자 뭐 경제도 대줄 수 있고 군사력으로도 나라도 지켜줄 수 있었지만 그러기에는 세상이 너무 복잡해지고 너무 커진 부분이 원땡이고, 또 하나는 중국이라는 그 부상한 국가가 너무 큰 거죠. 이제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없는 거고 같이 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이런 다자주의, 뭐 그다음에 그 정체성, 그다음에 가치, 이런 얘기를 강조함으로써 그 리지티머시, 그러니까 그러니까 합법성이나 이런 규범이나 이런 거에서도 우위를 점하는 동시에 버든 쉐어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두 쪽 다 명분과 실리를 다 갖추는 그런 걸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제가 쿼드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약간 두리뭉실하게 이번 정상회담에서 잘 넘어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정권으로 볼 때는 좋은 점인데, 다 아시다시피 저도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미국 중심으로 이해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구박을 안 받으려고, 제가 좀 늦잠을 자는 사람이긴 하지만 하여튼 일어나는 대로 뉴욕타임스 보기 전에 글로벌타임즈 환구15에 무슨 얘기 있나를 좀 먼저 보는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왠지 밸런스를 나이가 들수록 갖춰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거기에 보면 한국신문에도 나온 것 같은데, 한국이 미국의 덫에 빠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중국이 한번 큰 소리를 쳤길래 또 이번에는 또 무슨 우리한테 힘든 일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저는 오히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까 한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 군데에 확실하게 쓰면
중국이 뭐라 못하는구나. 확실하게 서면 북한이 뭐라고 못하겠구나라는 메시지를 이번 정권도 알고 알았으면 좋겠고 국민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드 같은 경우는 우리였잖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예방주사를 맞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스가 총리가 먼저 갔거든요. 먼저 가서 대만 얘기도 하고 인권 얘기도 하고 그 쿼드 얘기도 하고 뭐 중국의 영린을 건드렸다는 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중국이 이 동네에서 뭐 이 동네라고 해봤자 한중일인데 일본하고 한국이 둘이 사이가 엄청 나빠서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레버리지를 늘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을 것 같은데 미국을 아까 우리 이승준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만약 허브에 뒀다면 축에 두고서는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비슷한 얘기를 해버리니까 제 생각에 중국이 그 덫에 오히려 걸린 게 아닌가. 이거 우리 교통정리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약간 당혹하는 기간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점에서도 저도 기회만 있으면 말을 하지만 한국하고 일본이 진짜 과거를 극복하고 그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고 또 친할 수 있으면 중국한테만 저렇게 레버리지를 갖는 게 아니라 저는 어찌 됐든 한미 동맹이나 미일 동맹은 비대칭 동맹인데 그 미국에 대한 비자비 동맹 그거에 있어서도 레버리지를 참 더 키울 수 있을 텐데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고 이번을 계기로 좀 그런 걸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주최 측에서 이승준 선생님 같은 분도 모셔가지고 한미 동맹을 여러 분야에서 하게 된 것을 저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의 무역 전쟁이 너무 좀 강하게 나간 것 같다. 뭐 이렇게 외교적인 그게 너무 없다. 이런 비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게 결국은 미국의 절박성을 가져왔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경제는 중국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상황, 앞서려는 상황, 아니면 이미 앞선 상황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이테크마저 뺏긴다면 하이테크까지 뺏기면 안 된다는 물러설 수 없다는 그 절박함이 저는 있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은 무역 분쟁의 본질도 그 기술 분쟁이었던 것 같은데 트럼프는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전략은 같았는데 전술에서 실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점에서 37년 플러스 저렇게 세련되고 디그너티도 있는 그 바이든이 그러니까 역시 외교는 선수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전 이번에도 많이 했는데 그런 선수가 나타나서 지도자로 나타나서 그 전술까지 괜찮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역 분쟁, 기술 분쟁을 엮어서 기술 동맹을 이렇게 다자적으로 이렇게 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리지트머시도 확보할 수 있고 또 버든도 쉐어링할 수 있는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면 참 지도자의 역할이 참 또 외교에 있어서 선수의 등장이 참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미국에게만 아름다운 시나리오로 갈 것 같지 않은 이유는 중국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것 같지 않고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부동산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정책은 없다라고 했는데 계속 우리는 이기는 줄 알고 20몇 번 이제 해서 망했는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대세는 중국이 시장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장을 이기는 방법을 이게 아니라 미국이 이렇게 정책, 그다음에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힘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점에서 제가 네 번째 꼭지에다 말씀드린 것처럼 포괄적으로 중국을 직접 겨냥해서 영향력을 확산하고 저지하려는 의미에서 냉전 시기 초기에 미국이 대소련 전략을 규정했던 조지 캐넌의 롱 텔레그램 그거랑도 좀 비교되고 그거랑은 어떻게 비교가 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되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섯 번째 한국 전략이 표류한다는 얘기는 일단 이번에 자칫 깜빡이를 켜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우측으로 많이 가셨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역대 미국에게 굉장히 많은 양보도 했고 또 얻어내기도 했던 게 노무현 대통령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좌측 켜고 계속 좌측으로만 있으면 망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비판들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좌측 깜빡이를 켜고 갑자기 유턴을 한 느낌이 들어서 이게 진짜 유턴을 한 건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거친 말로 하지 않고 이제 학술적인 말로 실천 여부에 달려 있다 이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를 한번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게 어떻게 됐다라는 부분은 우리 쪽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제가 외교 정책을 한 20년을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교수로서도 마음에 들고 학자로서도 마음에 들고 선생으로서도 그리고 학자로서도 마음에 드는 게 인터메스틱, 그러니까 국내외적 연계가 외교 정책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번도 국내 정치용, 대선을 앞둔 국내 정치용이라는 생각을 씻어버릴 수가 없는 이 느낌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저기 녹화도 하고 계셔가지고 좀 말을 조심하긴 해야 되는데, 국내 정치 우리나라 면에서 볼 때는 비정상화의 정상화로, 이제 비정상의 정상화로 가는, 좋게 말하면 노력인 거고, 아닌 거는 이번에 압도적으로 지고 나서 이게 기승전북으로만 가서는 내년에 필패겠구나라는 절박함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괜히 섣불리 중국하고 북한 잡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필패하느니, 일단 정권 재창출이 이 정권에는 가장 지상 그 과제니까, 그 역시 미국과 붙잡고서 무언가를 하고, 그래서 한미가 북미를 만들고 북미가 남북을 개선했다라는 그 시나리오로 고속도로를 지금 타야 되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는 역시 미국이다라는 그런 좀 판단을 한 게 아닌가라는 그 인터메스틱한 그 부분을 제가 좀 씻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잘 된다면, 그래서 아까 제가 뭐 그 뭐죠, 킨들버거 함정 때문에나 미국의 정신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그래도 믿을 만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을 채택했던, 아니면 우리나라는 대선 때문이든 어떻든 간에, 저는 이 기회를, 그 양장의 기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이 먼저 오지 않았습니까? 지난 하반세기. 그것처럼 이 중국을 견제해야 될 수밖에 없는 미국의 그 상황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또 하나의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기술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역 다자 협력일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 20년 플러스 미국이 그 중국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데려갔거든요, 미국에.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그 유학 많이 가고 싶어 했는데 못 가는 그런 부분들도 많았는데, 그 이유는 미국에서 그렇게 교육을 잘 시키면 미국화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스파이가 됐다. 이제 그런 절박감이 있으면서 미국 유학생들 많이 안 받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요 우리 유학생들 그 어드미션 레이트가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하여튼 아무튼 이제 이러한 상황들, 미국이 중국과 대척점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해서 제2 한강의 기적 부분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하나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국이 왜 그랬을까? 그거를 약간 데블스 애드보케이트,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의 관심에 이란이 없고 북한이 없고요, 중국하고 러시아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북한은 톨러러블한 스레트인 거죠. 그러니까 감수할 수 있는 위협이니까 뭐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선언, 그래 너희 잘해봐라라고만 하고,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 중국과의 이런 반전선 연대에 너 한국 들어올 거니, 그게 가장 핵심이 아니었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한미군 수뇌부가 문재인 정부를 믿고 있는지,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퀘스천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 이번에 그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다면 문재인 정부가 1년 차나 2년 차면 제가 어느 정도 믿겠는데, 지금 마지막 차 1년도 남지 않았거든요. 1년도 남지 않은 차에 바이든 같은 외교 선수가 내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정권을 두고 우리나라랑 그렇게 큰 모든 걸 바스켓에 두고 그걸 다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는 걸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괜히 안 들고, 그래 한번 해봐라라고 우리한테 공을 던지고, 그래 해봐라라고 북한한테 공을 던진 건 아닌가라는 걸 우려를 좀 떨쳐버릴 수 없다는 거죠. 그 의미는 미8군의 그 이제 교체가 되는데 높은 직위의 공백된 빈자리가 너무 많은 거죠. 그걸 왜 급하게 안 채우는지도 저는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미군이 이제 5군단 격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냉전기 유럽 주둔의 그 제7군 핵심 세력이었던 5군단하고 7군단 중에 5군단요. 이제 그 소리는 이제 나토 그리고 GPR을 통해서 일본으로 이 인태는 옮기고, 러시아 견제를 위해서는 나토에게 방점을 주는 과정 속에서 혹시 주한미군에는 좀 힘을 빼는 것이 아닌지, 그러니까 야전급 규모로 미8군을 위상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8군 자체는 지금 군단급밖에 안 되는데, 군단급이 되기에도 1사단밖에 없는 굉장히 적은 규모인데, 이제 그런 걸 어떻게 좀
더 해준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너희가 조건이 되면 전작권을 해주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만 되고 있으면 지금 이 정부와는 이런 진짜 핵심 부분은 별로 딜하지 않겠다라는 거는 아닌 건지 이제 그런 제 말은 전통적인 군사안보 동맹도 지금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한테는 이제 그렇지 않고 그냥 두리뭉실한 부분들만 좀 한 그런 부분은 없는 건지라는 진짜 이게 1년도 안 남은 우리나라 정부와 바이든의 타임테이블이 북한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에서 타임테이블이 맞지 않는 상태 속에서 과연 이게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온 정상회담인지에 대한 부분은 시간을 두고 전문가들이나 이 사람들이 꼼꼼하게 점검해보고 체크해보고 실행 방안을 논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토론에 대한 여러 가지 답변을 우리 발표자들 하시는 가운데 저도 이 부면의 전공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발표 논문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싱가포르 선언의 내용이 별로 없는데 이건 뭐냐? 김 교수 잘 알다시피 상징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냐면 지금 바이든 정부가 All but Trump APT 해서 트럼프 추구했던 걸 다 부정하는데 싱가포르 선언을 트럼프가 한 것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 자체는 그러한 자기네들의 원칙에서도 벗어나서 북미 간의 정상회담한 그러한 것을 연결시켜서 하겠다는 굉장히 그 의지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데서 그 한마디 말씀드렸고, 두 번째 이제 지금 북미 간의 진전이 잘 되기 어렵겠다 말이죠. 그랬는데 구체적인 어떤 이유로 어렵겠다는 설명을 안 하셨어요. 지금 뭐냐면 전에는 탑다운에다가 all or nothing 식으로 하는 트럼프 그거였다면 이번에는 북한이나 중국에서 오히려 얘기한 단계별로 이렇게 잘라서 하는 식으로 바뀌는 쪽을 제시했는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졌다라고 보는데 좀 진전이 어렵겠다라고 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두 분한테 다 해당되고 토론자하고도 관련되는데 이번에 미국 줄을 확실히 서서 안심이 된다, 뭐 대충 그런 기조 아닙니까?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뭐냐 하면 제가 이 얘기를 청중을 위해서도 말씀드리면 친미파라고 할 수도 있죠. 한국 아메리카 학회장도 했었고, 한미협회라고 굉장히 단단한, 또 우리 역대 회장들이 뭐 한성주 전 외무장관 이런 식으로 상당히 보수적인, 거기 제가 이사를 쭉 오랫동안 현재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슨 진영 선언이 아닙니다. 미국이다 중국이다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평화를 유지하면서도 경제 발전하느냐. 근데 우리 사드 때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까? 지금 북한의 개성공단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우리 다 한국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되도록 희생을 줄여나가야 되는데 지금 오스트랄리아, 호주가 현재 중국으로부터 무지하게 당하고 있는데 그걸 누가 지금 돕고 있나요? 우리가 구태여 선봉장처럼 뛰어나가서 우리는 한미동맹의 제일 선봉장이다 해가면서 중국을 자극하고 우리 경제의 영역을 스스로 좁힐 필요는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현재 잘하고 있는 거고, 물론 최악의 순간에 전쟁이냐 평화냐 식으로 어디를 선택하겠느냐, 저도 누차에 걸친 이런 공개석상에서 그러면 미국이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반독재, 군사독재를 포함해서 공산독재, 이런 반독재, 인권, 민권, 그런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과 같이 가는 거죠. 중국은 지금 공산독재 아닙니까?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경제 영역을 되도록이면은 우리가 활용해 나갈 수 있을 때까지는 버티는 것이 좋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국가가 컸었든 문재인 정권이 잘해서든 중국에서 지금 사드 때처럼 강력하게 나오지는 않고, 지난번 일본의 스가 그때에 대항했던 것처럼 또 강력하지는 않아서 그것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좀 다른 생각이 있다. 특히 볼턴이라는 그 트럼프에서도 가장 강경 보수론자가 이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평을 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룩하려면 중국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뿐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중국을 적대시하고 그래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아이 고마워요, 고마워. 자, 우리 이상현 교수. 예, 그 여러 가지 코멘트들이 나왔는데요. 우선 저희 윤영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북핵 협상 전망 잠깐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그 요새 뭐 아무튼 미국 쪽하고 저 바이든 행정부의 소위 뉴 노스코리아 팔러시가 뭐냐. 그래서 웨비나를 많이 하는데 공통된 결론은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그 조율된 실용적 접근, 캘리브레이티드 프랙티컬 어프로치인데 하나 따져보면 그 구성 요소가 뭐 단계별로 협상이에요. 그리고 그 그랜드 바긴도 아니고 뭐 전략적 인내도 아니고 뭐 중간 코스 이 옛날에 다 해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튼 뭔가 새로운 것 같으면서도 잘 따져보니 별로 새로운 게 없더라. 이게 대체로 평가예요. 자, 별로 새로운 건 없는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 그럼 북한이 원하는 걸 줬는가 하면 별로 없단 말이죠. 북한이 원하는 뭐 예를 들어 종전선언도 안 됐고 제재 문제는 아예 거론도 안 됐고 그러면서 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분히 이해하라. 어떻게 보면 북한으로서는 별로 달라진 것도 없는데 인센티브도 없어요. 그럼 북한은 뭐를 믿고 대화에 나올 것인가? 이런 면에서 이제 앞으로 이 북한을 실제로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뭔가 좀 기존과는 좀 다른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성주 교수님께서 그 한국이 그 인도 태평양 전략에 협력하고 이게 이제 우리 지역 전략 새로운 그 평가가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국이 지금 인도 태평양 전략에 관련해서 굉장히 모호한 입장. 그러니까 아주 유일하게 내놓은 것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 전략에 뭔가 협력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뭐 하나만한 소리죠, 사실은. 그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신남방 정책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박한 거예요.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그 뭔가 지금까지 안 온 협력을 조금 더 하자. 근데 미국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큰 틀의 문제예요. 인도 태평양이라는 그 형태를 띄웠지만 사실은 그 안에 미국과 중국 간의 이 국제 질서의 틀을 주도권을 룰을 만드는 그 게임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래서 제 생각에 별로 접점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접점을 좀 찾아야 되는 것이 아마 이번 정부가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더 다행스럽게 평가하는 것은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소위 그 전략적 모호성으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던 그 인도 태평양 지역 전략에 대한 협력을 공언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이 그 한미 양국이 이 규칙 기관의 국제 질서를 저해하거나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한다. 그리고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지역 유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 표현을 대부분 아시는 분들은 이게 앞에 그 중국을 향한 요거에서 생략이 됐을 뿐이지 사실 중국을 겨냥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거기에 동참하기로 했다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참 대단한 결단을 한국이 대단한 양보를 하는 그런 거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물론 우리에게 그 숙제는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지역 전략 중에서 아까 RCEP도 말씀하셨는데 RCEP 우리 지금 뭐 고민하고 있는 상황 같고 또 CPTPP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최소한 이 아세안 10개국 상대로는 조금 그 편협한 틀을 벗어나서 좀 뭐랄까 좀 큰 전략적 틀, 생각, 비전 이런 걸 가져야 되겠는데 글쎄요, 그건 뭐 이 정부에서 안 되면 다음 정부에서라도 열심히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저는 뭐 이상현 박사님이 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간략하게. 네, 뭐 제가 북미 관계가 뭐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 생각보다 명확한 게 아니라는. 그러니까
솔직히 싱가포르 어그리먼트만 따져봐도 이게 새로운 북미 관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평화 체제 이건데 실제 아마도 지금 제 생각인데 지금 한국 정부나 김정은이 원하는 개념은 아마 새로운 북미 관계가 그 대북 적대 정책 폐지하고 종전 선언하고 아마 국교 수교까지도 생각을 원할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가 아마 91년도 한반도 그 비핵화 공동 선언까지도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근데 미국이 과연 그만큼까지 생각하고 이걸 받았을까가 불명확하다는 거죠. 아마도 미국이 생각하는 건 그냥 뭐 하스틸리티 팔러시 뭐 좀 없애주고 뭐 완전한 비핵화니까 뭐 한반도 비핵화니까 뭐 북한만 없애주면 한반도의 비핵화가 완성되는 거 아니야? 아마 이런 개념을 가지고 싱가포르 어그리먼트를 억셉트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싱가포르 어그리먼트를 바이든 정부가 인헤리트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북한을 끌어당길 만한 확실한 인센티브가 못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글쎄 뭐 지역 전략에 대해서는 뭐 저도 솔직히 조금 궁금해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을 이만큼 만들어내게 만든 그 정말 크리티컬 그 포인트가 뭘까? 왜냐하면 저도 조금 놀랬거든요. 저는 뭐 대북 정책하고 백신이 상당히 급했다고 하지만 갑자기 미국 쪽으로 한 걸음 빡 내디른 게 이게 의도했든 안 했든 저는 뭐 의도하고 이렇게 하진 않았다고 봐요. 결과론적으로 하다 보니 이렇게 갑자기 한국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 하는 상당히 좀 파지티브한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는 뭐 우리가 항상 그 미중 사이에서 겁먹고 못 디뎠던 발을 디뎠던 것이고 디디고 보니 별게 아닌 거예요. 중국의 리스판스도 오히려 그 한국이라는 매우 중요한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뭐 중간자 아니면은 뭐 전략적인 어떤 그 중간 국가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오히려 중국이 지금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마 이렇게 되면은 아마 북한의 행동도 상당히 담대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미중 사이에서. 그래서 뭐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보고, 저는 그 한 가지 경쟁적인 재연계가 뭘 의미하는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예, 좀 설명을 좀. 자연스럽게 토론자 두 분도 또. 토론자인데 질문을 받아서 제가 그 경쟁적 재연계는 지금 뭐 미중 사이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그 한쪽에 갈래는 이제 디커플링에 관한 논의고요, 그죠? 근데 디커플링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정도와 수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지금 미국 지금 정부 안에서도 현실론으로는 소위 말하는 그 완전한 디커플링은, 그러니까 컴플리트 디커플링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라고 하는 게 그 현실 인식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러한 인식은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공유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럼 어떠한 방식의 디커플링이 되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논의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일종의 말하는 부분 디커플링, 파셜 디커플링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그 미중의 상호 의존 수준이 너무 높으니 이러한 상태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거에 효과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당장 미국 국내적으로도 기업들의 소위 말하는 테크펌들의 반발 같은 것들이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데서 오는 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라고 하는 비판적인 인식,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파셜 디커플링으로 조금 그 수위를 낮추자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일단은 풀어헤치자라고 하는, 일단은 다 풀어헤치고 그렇다고 해서 디커플링이 바람직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니 필요한 선에서 중국과 다시 연계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략 경쟁에 저해가 되지 않는 수준과 방식으로 커플링을 추구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풀어헤쳐놓고 이 전략 경쟁의 상황을 보아가면서 거기에 저해되지 않는 방식, 거기에 저해되지 않는 산업,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마 기술 경쟁이 주가 되니까 소위 말하는 첨단 기술 위주의 그 디커플링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기본 인식이고요. 다른 분야에서의 커플링은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전략적
커플링이다라고 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교수 할 얘기 아니, 됐습니다. 됐죠? 예, 예.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우리한테 할당된 시간에서 10분을 전략해서 쓴 거예요. 저 늦게 여기 박원경 교수를 포함해서 플로에 또 전문가들 많이 계시고 또 일반 청중분들 뭐 어려운 질문 꼭 할 필요가 없죠. 평소에 답답하던 혹시 이 모처럼 좋은 기회에 이렇게 모셨으니까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첫 번째 세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